안녕하세요. 센터장입니다. 요즘 뉴스 보셨죠?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추가 경정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가지는 건 바로 25만 원을 진짜 나도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설마 진짜 하셨을 텐데요. 국민 여론이 좋다면 곧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첫째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전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25만 원을 드리자. 이게 보편 지급입니다. 누가 더 벌었는지 적게 벌었는지 따지지 않고 그냥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겁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뭐냐면 빠르다는 겁니다. 대상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시스템도 이미 갖춰져 있고 행정 절차도 간단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빠르면 7월부터 바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별 지급입니다. 이 방법으로 결정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부는 먼저 어떤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주로 건강보험료나 소득 수준 등을 기준으로 삼게 되는데 이 데이터를 확인하고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 선별 지급은 빨라도 9월, 늦으면 10월에나 지급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지급 방식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국민들이 실제로 돈을 손에 쥐는 시점도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엔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해당이 안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서는 정부가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보편복지입니다. 모두에게 혜택을 돌아가게 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 말은 좋은데 재원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 살림이 남아도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장에 돈을 풀어서 경제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겠다는 겁니다. 경기가 어려운 지금 돈이 돌기 시작하면 소비도 살아나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추경이 보편 지급으로 결정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지급되면 빠르고 공정하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보편 지급은 필요 없는 사람에게도 돈이 돌아간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2차 추가 경정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언제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정부가 지급을 하겠다고는 하는데 그게 7월인지 9월인지 아니면 더 뒤인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알고 싶으신 건 바로 이 시점일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보편 지급은 7월에 일괄 지급이 가능하지만 선별 지급은 지급 시기도 계층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자상위 계층은 이미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7월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별해야 하는 일반 가구는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지급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정부는 소득과 재산을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손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지표로 건강보험료를 사용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월소득에 따라 자동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비교적 편리하게 선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강보험료 기준이 과연 공정하냐는 질문에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자의 직업가입, 유형소득 형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크게 지적됩니다. 직장인은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정해집니다. 세금도 원천 징수되기 때문에 소득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반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재산을 누락해 보험료를 낮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소득이 높은데도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국 실제로는 여유가 있음에도 선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일이 생깁니다. 반대로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한 직장인은 조금 높은 건강보험료를 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소득기준선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81%에 속하면 한 끗 차이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9%까지는 받는데 81%부터는 못 받는다는 구조는 국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적용했을 때 나는 왜 제외됐느냐는 민원이 폭주했습니다. 일부는 형평성에 반발해 행정소송까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에 자동차, 주택,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실제 소득이 낮아도 과표가 높게 잡히는 경우가 있어 생계가 어려운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로 인해 건강보험료 기준은 편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확하고 공정한 기준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빨리 적용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선별 지급을 하더라도 기준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고 그에 따른 민원과 혼란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정부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 대상과 방식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최종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확실하다는 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정부가 반드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안을 살펴보면 이들 취약계층에게는 25만 원 기본 지원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2차 추경 예산안은 일단 기본 골격은 잡혀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속도가 미는 보편 지급을 선호하는 입장도 일부 있으나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며 선별 지급이 맞다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야당 역시 민생 부담을 이유로 보편 지급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정치권 내부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여론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 지급 방식은 유동적이며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정부 내부에서는 지급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 방식이 결정되는 순간 바로 국회 보고로 이어질 수 있고 빠르게 통과된다면 7월 지급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될까요? 현금일까요? 아니면 지역화폐나 소비쿠폰처럼 제한된 수단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현금보다는 지역화폐나 소비쿠폰 방식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미 이와 관련된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실제 현금 지급은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는 경기 활성화입니다. 정부가 이번 지원금을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은 어디서든 쓸 수 있고 심지어 바로 저축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책의 핵심인 소비 유도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역화폐나 소비쿠폰은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어서 돈이 실제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 결과 내수 소비를 끌어올리는데 좀 더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둘째는 부정수급 방지입니다. 과거 현금으로 지급했던 지원금 중 일부는 목적 외 사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인터넷이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현금화하는 사례도 있었고 도박이나 비정상적인 소비에 사용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이번에는 사용 기한과 사용처가 명확히 정해진 수단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과거 코로나 재난지원금 때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했을 때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셋째는 지역 편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소비가 발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이 단순한 돈 나눠주기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지역 경제와 소비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현금 지급이 더 간편하고 좋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현금은 자율성이 높고 개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책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정부는 현금보다는 통제 가능한 방식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각 지자체도 협의 중입니다. 실제로 경기도나 서울시 등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지역화폐 발행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지원금도 이러한 기존 시스템을 통해 연동 지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또는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용기한이 정해지고 사용처가 제한되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지원금이란 원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제도에는 항상 그림자가 따라붙습니다. 바로 부정수급이라는 문제입니다.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할 때마다 반복되는 이슈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허위로 신청해 돈을 받아가거나 자격 요건을 교묘히 피해서 혜택을 받는 사례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정부 자료에 따르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은 1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중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서만 약 400억 원이 환수 조치됐습니다. 이 금액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제도를 악용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위장이혼입니다. 부부가 실제로는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재산을 줄이기 위해 서류상으로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쪽 명의의 재산이 감춰지고 정부의 소득 판단 기준에서는 저소득층으로 분류됩니다. 그 결과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각종 급여를 받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는 명의를 바꿔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인데 형제나 친구 명의로 등록해 소득을 숨깁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을 신청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챙깁니다. 허위 고용을 통해 청년 일자리 지원금을 타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과 계약서를 작성한 뒤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고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 정부는 수개월 뒤에야 사실을 확인하고 환수 조치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상당 금액은 사용된 뒤입니다.
심지어 연구개발비도 부정수급 대상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서 중복 청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장비를 구매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당시에는 중복 수령도 큰 문제가 됐습니다. 한쪽에서는 휴가비를 받고 다른 쪽에서는 생활지원비를 또 받는 식입니다. 이중 수급을 한 사례가 적지 않았고 그중 일부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행동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방과후학교에서 운영하는 강사들이 실제 수업을 하지 않고도 출장이나 조퇴 등의 명목으로 허위 결제를 하고 수당을 받아갔습니다. 이 역시 명백한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정부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을 직접 지급하면 사용 추적이 어려워 목적 외 사용이나 부정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현금 대신 지역화폐나 소비 쿠폰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처가 제한되고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불법 전환이나 목적 외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관련 부처와 함께 사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용 내역을 분석하고 이상 거래가 감지되면 환수 조치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식입니다. 지원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공공자금입니다.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단순한 범법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을 이제 핵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번 2차 추경은 확정됐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현재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이미 시작됐고 국회로 보고되어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는 지급 방식입니다. 보편 지급으로 결정되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선별 절차 없이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면 7월부터 바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별 지급으로 결정된다면 지급 시기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나 소득 기준을 바탕으로 지급 대상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검증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실제 지급 시기는 9월이나 10월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은 기본 25만 원 외에 추가 10만 원을 더한 최대 3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급 방식도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현금보다는 지역화폐나 소비 쿠폰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입니다. 또한 과거 사례를 통해 드러난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 상황을 바라봐야 할까요? 정부가 어떤 방식을 택하든 정책의 본질은 국민의 삶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의 정책이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살리고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지탱하는 구조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편 지급이든 선별 지급이든 중요한 것은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가입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또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효과가 분명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국민이 낸 세금이 공정하게 분배되는지를 지켜보는 시선이 지금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정수급이나 불공정한 기준이 생기면 다음 정책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감시자이자 참여자라는 자세로 이번 정책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국민 지급은 7월부터 가능하고 선별 지급은 9월 또는 10월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약계층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나 소비 쿠폰 형태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원금이 단순한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우리 시니어분에게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